안녕하세요. 해우비책이라는 목적에서 보자면 켄 윌버의 모든 것의 역사를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용어들이나 내용이 매우 낯설고 어려웠을 테고 거기에 분량도 한몫 거둔다는 점에선 약간의 미안함도 있고요. 그러나 어릴 때 우리가 씹는 단단함의 정도를 조금씩 높여가야 치아가 튼튼해지고 운동할 때도 조금씩 중량을 늘려가면서 몸을 만들듯이 두뇌의 근육도 사용하는 어휘와 이해하는 내용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야 튼튼해진다는 점을 변명으로 삼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방송에서 언급되는 저자의 이름과 페이지 수 등의 질에 겁먹지 마세요. 인지도와 서평은 허명일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해우비책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체질이 그것들을 소화할 수 없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책이 두꺼울수록 대체로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말을 하듯 쓰여있고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이죠. 윌버의 시선은 발전과 발달을 뜻하는 진화, 즉 물질 영역과 정신 영역을 통합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진화 방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진화는 어디에서, 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윌버가 사용하는 도구이자 전제가 온우주, 혼론, 홀라키, 온분면, 온수준입니다. 온은 명사 앞에 붙어서 꽉 찬 또는 완전한의 뜻을 더하는 순우리말이고 분면은 좌표평면에서 좌표축에 나뉜 네 부분이며 온우주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개념으로서 물질권, 생물권, 정신권, 신권이라는 전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의미의 우주를 가리킵니다. 이런 총체적인 의미의 우주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단일운율, 즉 하나의 노래라는 뜻인 유니버스이죠. 윌버는 생명력이 넘치고 잠시도 멈춰서는 법 없이 진화의 과정 중에 있는 온우주를 활동하는 영 또는 창조하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즉 온 우주 자체가 의식이며 영이며 신이고 진화 과정 자체가 그런 온 우주이자 의식이자 영이자 신의 활동이라는 거죠. 환원주의란 전체는 부분으로 쪼갤 수 있고 각각의 부분들을 다시 결합하면 이전의 완전한 전체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모든 생명체를 오로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분해하면 약 3만 개의 유전자 또는 약 30억 개의 DNA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다시 결합한다고 온전히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 그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와 똑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게다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일 수도 있지만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정말 더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상대가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 외모를 다듬죠.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모일 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자들 수준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물이라는 속성이 분자 수준에서 느닷없이 나타나죠. 전체에는 부분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성질이 나타난다며 환원주의의 반대에서 등장한 게 전일주의입니다. 아서 퀘슬러는 전체라는 뜻의 그리스어 홀로스에다 부분을 뜻하는 전미어 온을 합성해서 혼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전체이면서 동시에 부분이기도 한 야누스적인 속성이 있다는 말이죠. 이걸 윌버는 전체 슬러시 부분으로 표현하는데 빗금 슬래시를 뭐뭐이면서 동시에 뭐뭐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고요. 즉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전체이면서 동시에 더 큰 다른 전체의 부분인 건 모두 혼론인 겁니다. 여러분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완전한 세포이면서 특정한 기관의 부분이고 여러분은 완전한 개체이면서 특정 조직의 부분이죠. 그래서 특정 기관 속의 세포와 특정 조직 속의 여러분은 모두 혼론이지만 특정 기관이나 특정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와 여러분은 물체일 뿐 혼론이 아닙니다. 모든 혼론은 온 우주로부터 일정 기간 에너지를 잠시 빌려 존재하는데 그걸 윌버는 모든 혼론은 온 우주의 차용증을 발행한다고 말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사라지는 죽음을 모든 차용증은 공 속에서 되찾게 된다고 표현하죠. 괄호 안에 동그란 숫자는 윌버가 제시한 혼론의
20가지 원칙 원래의 번호입니다. 모든 실제는 혼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혼론에는 하위 단계들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는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체로의 통합을 향한 홀리스틱 능력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계층 구조가 홀라키이고요. 퀘슬러가 40여 년 전인 1978년에 발표한 개념들입니다. 여기에 윌버는 혼론의 하위 개념인 아혼론과 함께 혼론의 20가지 원칙을 추가합니다. 혼론이 물리학용어로 특정한 속성을 가진 분자에 해당한다면 아혼론은 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진화는 간단하게는 자기 초월을 통한 자기 실현이고 정확하게는 하위 수준의 내용을 통합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상위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아질수록 깊이는 깊어지고 폭은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이유는 상위 혼론이 하위 혼론들을 초월하면서 통합하는 까닭에 마치 필기한 여러 장의 내용을 계속 줄여가며 요약하듯이 언제나 상위 혼론의 수가 더 적어지는 피라미드의 모습을 띠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혼론의 깊이가 깊을수록 의식의 정도는 더 커지고 그만큼 이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자율성도 증가합니다. 특정한 분면의 홀라키 내에서 수준들의 수는 홀라키의 깊이이고 특정 수준에서의 혼론들의 수는 홀라키의 폭입니다. 하위 수준의 혼론들은 그 깊이 내의 모든 상위 수준의 혼론들과 관계를 맺고 유기적으로 교류하고요. 진화는 왜 일어날까요? 항상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자기 초월을 향한 욕구가 온 우주 그 자체의 태생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는 어떤 수준에서든 그 속에서 대체로 전인습적, 즉 미분화된 융합 단계에서 인습적, 즉 분화 단계를 거쳐 탈인습적, 즉 통합 및 초월 단계라는 세 가지 소단계를 거치면서 전체성의 증가라는 특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걸 윌버는 정향적 일반화라고 말합니다. 인습은 해당 단계 내의 온 분면을 배우고 익히고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탈인습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그때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인습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상태를 가리키죠. 즉 탈인습은 해당 단계 자체에 내재된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이고 그것이 진화의 원동력이 되어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혼돈을 벗어나 질서를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 초월, 즉 상승하고 발전하거나 아니면 자기 소멸, 즉 하강하고 퇴행하거나 둘 중 하나이죠. 온 분면의 홀라키 중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특정 수준에서 혼론의 수는 다양하게 분화되었다가 그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면서 다시 통합되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복잡하고 더 질서 있는 상위 수준의 혼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소멸이 일어날 수도 있죠. 진화는 직진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구불구불 굽이쳐 나아가는 거니까요. 윌버는 무한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기껏해야 150억 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속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해 온 우주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필연성에 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연은 우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주가 극복하려고 부단히 힘쓰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연이 아닌 창조성이 온 우주를 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20회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과와 오렌지 중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리고 반드시 오렌지를 싫어한다는 말이 성립하는 건 아니듯이 우연이 아니라고 곧바로 그리고 반드시 필연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식으로 창조성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고요. 확률은 개체로 보면 우연이지만 집단으로 보면 필연성을 갖기 때문이죠. 누가 빨리 죽고 누가 장수하느냐는 우연이지만 많은 사람을 오래 조사한다면 평균 수명을 찾아낼 수 있다는 큰 수의 법칙과 같습니다. 어떤 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볼츠만의 통계역학 또는 양자역학의 파동역학이나 행렬역학을 사용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죠. 온 우주의 탄생과 진화 과정은 그것이 가장 큰 집단이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우연, 즉 필연적인 우연 또는 우연적인 필연인 셈입니다. 게다가 온 우주의 진화가 극복하려고 부단히 힘쓰는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 무질서이죠. 윌버도 진화는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원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요. 물론 그로 인해 또다시 무질서의 정도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
낮과 밤의 교차처럼 피할 수 없는 거지만요. 홀로는 각각 두 가지의 수평적 능력과 수직적 능력, 그래서 총 4가지의 근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홀로는 개체의 생존을 위한 세 요소인 전체성과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과 기술인 자기보전, 즉 자기 능력과 상위 수준의 부분으로서 다른 홀론들과 협력하는 능력과 기술인 자기적응, 즉 공존적 교섭 능력이 수평적 능력이고, 프로이트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삶의 충동인 자기초월, 즉 에로스 능력과 죽음의 중독인 자기소멸, 즉 타나토스 능력이 수직적 능력입니다. 수직적 능력에 대해서 윌버는 14장에서 상승하려는 욕구는 정신에만 집중하는 세계를 의미하고 하강하려는 욕구는 물질에만 집중하는 세계를 의미한다고 덧붙이면서 특히 후자를 평원적 세계라고 부릅니다. 즉 세계의 영역에서 나와 우리 영역이 사라지고 과학과 산업화가 주도하는 그것 또는 그것들 영역이 독재한다는 의미이죠. 윌버가 강조하는 비이원성, 즉 통섭이란 상승적인 것과 하강적인 것의 통합 이돼, 그 둘을 동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등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홀라키를 파괴해서 획일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제도나 빈부격차의 양극화 해소 등에 관한 정책을 고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홀로는 4가지 능력을 토대로 창발합니다. 원자들이 모여 분자를 이룰 땐 원자 덩어리에는 없던 특정한 속성이, 분자들이 모여 세포를 이룰 땐 분자 덩어리에는 없던 생명이 새롭게 나타나듯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진화할 때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속성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런 창발은 상위 수준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물질이 생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곳에서 생명이 출현하고, 생명이 마음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곳에서 마음이 출현하죠. 게다가 하위 홀론은 상위 홀론의 가능성을 설정하고 상위 홀론은 하위 홀론의 개연성을 설정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무엇이든 창발할 수는 없습니다. 번역이 조금은 아쉬운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와 현실태 개념으로 바꿔 생각해 보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아기를 가지려 하는 한 쌍의 부부를 1세대라고 해보죠. 1세대 부부는 실제로 존재함으로 현실태이고, 그들이 갖고자 하는 2세대 아기는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 가능태입니다. 부부의 유전자 조합의 경우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부부에게서 사람 대신 원숭이나 강아지가 태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홀론, 즉 1세대 부부가 새롭게 탄생할 홀론, 즉 2세대 아기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2세대 아기는 1세대 부모의 유전자 조합의 수많은 경우의 수 중 하나가 현실로 실현된 거고요. 그리고 2세대 아기는 1세대 부부의 현실태인 동시에 그가 결혼해서 가지게 될 아직 태어나지 않은 3세대 아이의 가능태이기도 하죠. 창발된 홀로는 이전 단계의 모든 걸 초월하는 동시에 포함합니다. 이전 것들을 통합한 동시에 넘어선 거죠. 창발은 양자도약으로 전개된다는 윌버의 말은 진화는 불연속적으로 끊어져서, 즉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처럼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수준은 그보다 낮은 구성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이유인 동시에 존재의 사다리 또는 증가하는 전체성의 동심원인 홀라키 성립의 필요 조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홀로는 반드시 홀라키적으로 창발합니다. 18회 방송 첫 부분에서 차이와 경쟁 그리고 그 결과인 서열화는 다만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피할 수도 없앨 수도 없는 필요악이고, 없앨 수 없는 걸 없애려 하는 데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는데, 윌버도 똑같이 말합니다. 전일주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홀라키를 통해서입니다. 전체는 그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홀라키가 없다면 예를 들어 개개의 분자들은 하나의 세포라는 전체가 아니라 단순히 뭉쳐져 있을 뿐인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홀라키는 쇠를 녹여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홀론을 파괴하면 그 홀론보다 상위 수준의 홀론들은 모두 파괴되지만 하위 수준의 홀론들은 아무것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몸의 모든 분자를 파괴하면 그보다 더 상위 수준인 모든 세포와 생명 역시 파괴됩니다. 그러나 더 하위 수준인 원자와 아원자 입자들은 그 어느 것도 파괴되지 않죠. 이것이 윌버가 말하는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의 의미이자 구별 방법입니다.
지구상에서 모든 인간이 사라진다 해도 동물과 식물들은 끄떡없고 모든 동물이 사라진다 해도 식물은 끄떡없을 테죠. 모두가 영, 즉 신이자 의식이자 온 우주의 완벽한 현현이지만 식물보다는 동물이 그리고 동물보다는 인간이 더 상위 수준인 겁니다. 의식의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강아지보다는 바위를 걷어차는 게 훨씬 낫고 육식보다는 곡물이나 채식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장과 2장의 내용이자 윌버 사상의 핵심 중 절반이기도 하고요. 의식,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좋든 싫든 그것이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를 어떤 시점부터 사람으로 생각할 거냐에 대해 민법과 형법은 서로 다른 관점을 택하고 있고 천부인권을 내세워 사람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을 강아지와 똑같이 대우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생명, 감정, 사지 어느 것에서도 차이가 없는데도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알고 있죠. 바로 생각하는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은 단순히 말을 하고 알아듣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들도 그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과 게임과 기타 예능 프로그램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빨리빨리를 벗어나 잠시 멈춰서서 천천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의 고유한 능력을 그것들이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윌버는 3장에서 인류의 역사 또는 의식 발전 단계를 수렵채집사회에서 원예농사회로, 농경사회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화사회로 구분하고 4장에서 이 각각의 단계에 태고적, 마법적, 신화적, 합리적, 실존적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다만 각각의 단계마다 신화적인 이름을 붙이면서 영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그의 다른 저서 에덴을 너머의 내용이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때가 될 때 다룰 거고요. 윌버 사상의 핵심 중 나머지 절반은 온 분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5장, 온 분면의 왼쪽과 오른쪽의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설명하는 6장, 온 분면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각각의 4가지 기준을 설명하는 7장과 온 분면 각각의 가치를 설명하는 8장입니다. 온 분면, 즉 4분면이란 개체적인 것과 집합적인 것의 내면과 외면을 가리킵니다. 어떤 혼론이든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나와 내면적이고 상호주관적인 우리 또는 그들, 그리고 외면적이고 객관적인 그것과 외면적이고 상호객관적인 그것들의 네 분면 모두에서 동시에 창발하죠. 여기에서 상호주관적이거나 상호객관적이라는 말은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한두 가지 분면이 빠진 채로 창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혼론이 온분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온분면 각각은 모두 다른 분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죠. 다만 각각의 분면에서 머무는 수준의 단계는 다를 수 있고 또 그런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각 분면의 능력은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소위 학벌이나 IQ로 상징되는 지적 측면인 우상에서는 4단계에 있는 사람이 양심과 감정의 측면인 좌상에서는 1단계에, 윤리적이고 준법적인 측면인 좌하에서는 2단계에, 조직 내 업무 능력 측면인 우하에서는 3단계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해도 사이비 종교에 충분히 현혹될 수 있는 거고 양심적이며 착한 사람이 잘못된 지식이나 신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서울대 출신의 많은 국회의원과 교수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어투와 억양과 몸짓과 논리적 타당성을 봐도 쉽게 알 수 있고요. 온분면의 오른쪽, 그러니까 외면적인 측면들은 객관적이고 보여줄 수 있는 표면이며 특정한 위치를 갖고 있어서 분석한 후 사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왼쪽, 그러니까 내면적인 측면들은 주관적이고 볼 수 없는 깊이이며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흐름이어서 종합한 후 가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른쪽의 것들은 대화할 필요 없이 단순히 감각을 통한 관찰만 하면 충분하지만
왼쪽의 것들은 대화를 통해,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통한 해석에 의해서만 다가갈 수 있죠. 해석은 의미이고 가치이며 외부로부터의 객관적 주시와는 반대로 내부로부터의 감정이입을 통한 동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황 의존적입니다. 즉, 어떤 해석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상황이라는 거죠.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할수록 해석은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하위 수준일수록 내면의 깊이가 얕고 그래서 해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더 적어집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영은 온분면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해석은 내 분면을 모두 고려해야만 합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특히 사람을 평가를 할 땐 분면별로 나눠서 평가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대체로 누구누구는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인데 이건 알맹이 없는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진실한지, 그가 주위에 피해는 끼치지 않는지, 어떤 사실에 관해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지는 철저히 배제된 두루뭉술한 평가이죠. 착한 아빠가 직장에서는 못된 사장일 수 있고 착한 사람인데 핑계만 늘어놓거나 거짓말쟁이일 수 있으니까요. 내 분면 각각은 전혀 다른 범주라서 분면마다 추구하는 바가 또는 의미와 가치를 두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걸 윌버는 타당성 검증 기준 또는 네 가지 진리라고 말하죠. 외면의 객관적이고 개체적인 그것 영역의 기준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외부 세계와 그에 대한 우리 내면의 표상이 1차 함수처럼 정확히 1대1로 대응하면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이고 그걸 기호나 글이나 말로 정의하면 명제가 되죠. 이걸 윌버는 지도 제작의 예로 설명합니다. 외면의 상호 객관적이고 집단적인 그것들의 영역의 기준은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적 적합성, 즉 적응력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의 그물망처럼 얽혀있기 때문이죠. 내면의 주관적이고 개체적인 나의 영역의 기준은 자신에 대한 진실성입니다. 자기의 신념과 말이 그리고 말과 행동이 1대1로 대응하는 게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죠. 자기의 신념과 말과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성실하게 이행할 때라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상호 주관적이고 집단적인 우리, 당신의 영역의 기준은 특정 문화와 도덕과 법률에 기반한 사회적 공정성, 즉 같은 문화 내에 있는 개인들의 상호 이해에 바탕을 둔 정의로움입니다. 온분면에서 외면적이고 객관적 영역인 우상, 그것 영역과 우화, 그것들 영역은 단수와 복수의 차이일 뿐 사실 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둘을 하나로 합하면 온분면은 크게 그것들과 우리와 나, 세 영역이 됩니다. 객관적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은 그것들, 공동체 생활을 조정하는 도덕은 우리,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는 예술은 나의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게 바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고 플라톤의 진선미이며 칼포퍼가 말한 세 종류의 세계인 객관적 세계, 문화적 세계, 주관적 세계이고 불교의 법, 승, 불이기도 하죠.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속의 불성을, 그리스도를, 하늘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진실성이 온전해지는 순간 여러분 자신이 곧 부처이고 하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신에 대한 진실성이 온전해진다는 건 모든 거짓을 없앤다는 뜻이고 그것은 내 모든 거짓과 위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그런 예전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자신이 곧 그리스도라는 체험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므로 여러분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자신이 곧 영인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과학과 도덕과 예술이 무차별적으로 융합되어 있던 전인습적 단계를 극복하고서 세 가지 영역의 온전한 분할을 이뤄낸 건 근대가 이룩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버렸다는 게 근대의 한계이죠.
이제 새 영역의 진정한 통합은 근대 이후, 즉 지금에 해당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